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X 이런 데는 천문학자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게 똑같은 우주여도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유니버스라고 해요. 그건 뭐가 달라요? 스페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우주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로켓을 타고 방문하거나 탐사 로봇을 착륙시키거나 더 실용적인 영역이에요. 반면에 유니버스는 갈 수 없어도 볼 수 있는 우주가 있죠.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전체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하는 건 주로 유니버스 쪽의 자연과학이고요. 스페이스X나 나사 같은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주인장 안승찬이고요. 오늘은 아주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너무 잘하고 한 번쯤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이름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공부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진짜 유명하시잖아요. 아. 지웅배는 몰라도 우주먼지는 들어봤다. 그런 분들 아. 많을걸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아, 그럼 네, 왜 우주먼지가 됐어요? 사실 천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사인데 이제 옛날에 칼 세이건이 우리 인간은 모두 우주에 별이 남긴 예. 먼지에서 비롯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먼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야. 네, 그래서 저는 또 개개의 별보다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우주먼지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간 우주의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참 하찮은 존재야. 아,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우주먼지라는 이름에 네. 아우 먼지만도 못한 놈. 이런 아. 느낌. 사실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저는 그 우주먼지라는 키워드가 되게 양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되게 하찮은 존재다 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별이 남긴 먼지가 또 모여서 내가 되고 또 내가 사라지면 또 그 먼지가 훗날에 또 다른 별과 생명체가 되고 나는 먼지로서 존재하는 영원불멸의 존재야. 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라는 뜻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극한의 허무함과 극한의 자만심이 공존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천문학자는 참 쓸모가 없고요. 본인도 해보니까 나 참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네, 사실 반성을 좀 많이 하면서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공계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았고 또 그 중에서도 천문학을 하는 사람은 전교생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뭐 공대를 가든지 의대를 가든지 그렇죠. 뭐 그나마 유용한 물리학이나 화학을 하든지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항상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진짜 유용하고 남을 위한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뭘 만들어서 맞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 봐야지. 뭐 지구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봐야지. 이런 이타적인 과학이거든요. 예. 근데 천문학은 사실 그 공부의 목적이 그냥 본인의 호기심밖에 없어요. 내가 네. 알고 싶어서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과학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놈들끼리 모여서 이 귀중한 공적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연구비 타낼 때. 그렇죠. 우리의 이런 사리사욕을 충족하는 것이 과연 남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게 항상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천문학은 왜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그 계기는 조금 사소한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은하철도 999. 와, 라는 레전드 구구는 작품이었거든요. 레전드지 레전드. 맞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 작품이 담고 있는 무슨 깊은 철학적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네. 그냥 그 만화가 보여주는 우주의 풍경, 그 우주가 주는 어떤 스산한 분위기. 그 허무함이 있는데 약간 그 맞아요. 만화. 예. 네, 그 공허함이 주는 매력에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특히 메텔에 빠진 거 아니고 메텔. 아닙니다. 메텔 예쁘잖아요. 그쵸.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네. 저는 메텔이나 철이 말고 그 은하철도를 모는 기관사, 차장 아.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이렇게 눈만 빛나는 그 맞습니다. 얼굴 없는 기관사.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연하게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 차장님처럼 사람들에게 우주를 보여주는 우주 가이드가 되면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타깝게도 은하철도는 개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에서 제일 비슷한 우주 가이드로서 천문학을 하게 된 거죠. 천문학은 다른 과학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요? 네. 일단 과학이지만 형 이상학적이에요.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지질학이나 이런 다른 과학 분야는 일단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연구를 하는 본인이 연구 대상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능동적인 연구가 가능한데 예. 천문학은 그냥 하늘이 허락하는 모습만 주구장창 보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적이고 사람들 자체가 되게 다 착하고 다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좀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분기마다 저랑 다른 천문학 연구자들이 진짜 학교에 갖고 있는 불만이 하나 있어요. 저랑 다른 천문학자 동료들도 어쨌든 자연과학 연구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실험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실험할 게 없어. 실험실에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거기에 무슨 약품이 있는지 뭐가 몰라요? 위험한지 솔직히 저희들은 좀 난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좀 짓궂게 농담으로 솔직히 학교에 뭔 일이 나면 80%는 화학과 놈들 때문이고 20%는 생물학과 놈들 때문인데 왜 우리가 걔네들 때문에 끌려가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 이 되냐. 귀중한 논문 한 줄 더 써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가서 평생 만져볼 일도 없는 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이제 막 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는 되게 순종적이기 때문에 또 그냥 착하게 끌려가서 듣고 이제 오는 거죠. 천문학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천문학자가 자연과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돈 안 되는 전공이야. 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천문학은 돈은 제일 많이 들어요.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 제일 비싼 망원경을 지어야 그래 되고 우주에도 날리고 뭐 난리잖아요. 제일 비싼 로켓을 발사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 들여야 되는 비용은 엄청 많은데 막상 그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주지는 않는 거죠. 저희는 그냥 지적 자산만 창출할 뿐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천문학자들이 만든 농담인데요. 그래서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천문학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해 네. 하는 학교냐. 네.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 X 이런 데는 천문학자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게 똑같은 우주여도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유니버스라고 해요. 네. 근데 스페이스 X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무대가 유니버스가 아니라 스페이스입니다. 그건 뭐가 달라요? 스페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우주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로켓을 타고 방문하거나 탐사 로봇을 착륙시키거나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건드려 볼 수 있는 방문 가능한 우주가 스페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좁은 개념이죠. 그리고 더 실용적인 영역이에요. 반면에 유니버스는 갈 수 없어도 볼 수 있는 우주가 있죠.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수백 광년 떨어진 별도 볼 수 있고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도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처럼 당장 가지는 못하더라도 봄으로써 얘네가 물질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전체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하는 건 주로 유니버스 쪽의 자연과학이고요. 스페이스X나 나사 같은 뭐 쏘아 올리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를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천문학자들은 저기 멀리 있는 이제 우주로 연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맞습니다. 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우주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네. 그렇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겨 먹었구나 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사는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재밌잖아요. 궁금해서. 네. 나 너무 궁금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우주의 진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대체 무엇인지 그 조금이라도 알면 저희들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런 무대에 나와서 계속 열심히 떠들고 하는 것도 예.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편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재미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렇게 세상에 모르는 건 많잖아요. 네.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는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천문학이 몰랐던 걸 아는 게 특히 재밌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너무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약간 경외감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이 아니어도 뭐 역사에서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 음악에서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알고 즐거울 수가 있는데 천문학은 일단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지 우주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의 벽을 내가 초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경이로움 혹은 뭐 만족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천문학의 기원을 쭉 거슬러 가면 더더욱 막 천문학자들이 뭔가 신적인 이야기도 하고 점성술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별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뒤엉켜 있다가 지금은 보다 더 이제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큰 존재에 대해서 하니까 이걸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내 생각에 그냥 이런 거 같아. 네네. 이런 거 아닌가 네. 사실. 네, 진짜 그것도 너무 정확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농담 삼아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학에서 특히 천문학에서 패러다임이란 100년 동안 안 걸린 거짓말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악의를 가지고 나쁜 뜻을 가지고 한 거짓말은 아니고 본인도 몰라서 한 거짓말인 거예요. 언젠간 깨질 수 있어. 맞아요. 근데 100년 동안 아무도 그게 잘못된지를 몰라서 깨지 못했으니까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아인슈타인, 뉴턴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깨 부수면 그게 이제 무너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을 마치 그냥 탁상공론의 학문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천문학도 엄연히 과학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계산과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탑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누가 더 말을 그럴싸하게 하느냐, 누가 더 수사학적으로 예쁜 말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정말 철저한 데이터, 어떤 통계적인 트렌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엄연한 자연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과학자다. 네. 천문학이지만 문학과는 아닙니다. 근데 입증이 안 되잖아요. 보는 걸로 입증하는 건가? 그래서 이 천문학은 실험을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관측으로 출발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이 튀어나오면 그 가설 중에 누가 맞고 틀린지를 검증할 때도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약에 내 가설이 맞다면 저곳에서 앞으로 5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가설을 세워. 그렇죠. 예. 그런 좀 먼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우겠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 했던 말 중에 뭔가가 벌어지면 그 가설에 힘이 더 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헨리 해성이에요. 옛날에 헨리에서 지구로 온다는 헨리에서? 네. 그래서 거의 70년 주기로 이제 지구 안팎을 넘나드는 해성인데 예. 에드먼드 헨리가 역사를 보니까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모습의 해성이 한 70년 주기로 오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격했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또 70년 이후에 해성이 또 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측을 할 때 단순히 그 반복성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헨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뉴턴이었기 때문에 네. 뉴턴이 만든 중력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궤도를 이제 풀어본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측을 헨리가 던졌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헨리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저거 지가 틀려도 욕 안 먹으려고 일부러 예측 시점을 자기 죽은 이후로 했다. 70년 이후면 본인 세상에 없을 텐데 그때 욕 안 먹으려고 일부러 이런 먼 미래를 가지고 예측한 거다라고 막 비아냥거린 거죠. 근데 결국에 70년 지나고 헨리가 예측한 그 시점에 나타난 거예요. 헨리 해성이? 네. 예. 그래서 헨리 해성은 유일하게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발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주기를 예측한 사람의 이름이 붙은 해성이 된 거죠. 그래서 헨리 해성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관측해서 예측하고 네. 실제로 증명하고 네. 거봐 나타났잖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학이네요. 네, 우주를 다루는 자연과학입니다.
그거는 헨리에서는 그래도 관측이 가능한 거지만 관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까? 우주에서는? 사실 너무나 많죠. 예를 어. 들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빅뱅 자체, 아니면 빅뱅 이후 처음으로 태어났던 1세대 별과 은하들의 어떤 탄생 순간들, 이런 거는 솔직히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볼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다른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진짜 우주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 느리게 흘러가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로 빠르게 우리가 빨리 감기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우주를 만들자.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20세기 들면서 다행히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우주가 쫙 컴퓨터 내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물리 법칙들을 다 컴퓨터 안에 수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 가상의 그 박스 공간 안에 우주가 빨리 감기를 하면서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 왔는지, 그러면 그렇게 만든 가짜 우주랑 실제 관측한 우주를 비교했을 때 잘 들어맞는지 오차가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서로를 검증해 나가는 거죠. 이야, 그건 진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가 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초반에는 거의 안 맞았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직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입자와 입자가 주고받는 중력 정도만 고려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별이 행성을 끌어당기고 별과 별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투박한 세계로 이제 컴퓨터로 만든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큰 대세는 얼추 맞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예쁜 나선 은하도 안 만들어지고 또 별의 질량이나 은하의 질량이 하나도 안 맞고 너무 디테일해서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냐면 우주는 중력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유체 역학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 메커니즘이구나를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별이 터질 때 가스가 불려 날아가고 그 힘도 있고. 네, 그 유체라는 것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이 우주를 더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체 역학은 중력보다 훨씬 복잡해요. 우리가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해서 소위 뭐 이거를 풀면 뭐 엄청난 상금을 줍니다라고 하는 밀레니엄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해가 없어서 그냥 정말 컴퓨터에다가 잘게 쪼개서 계속 찔끔찔끔 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지금 같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 이제 한참 뒤늦게 유체 역학적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꽤나 그럴듯하게 우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결국은 합쳐진다. 네. 우주 은하가 충돌한다. 뭐 이런 네네. 건데 그 너무 나중에 일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정도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예.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너무나 먼 미래죠. 얼마나 뒤죠 그게?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시점은 거의 70억 년 이후가 맞습니다. 70억 년. 네. 예. 그때쯤이면 사실 그거 걱정하기 전에 태양이 터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50억 년 남았거든요. 그냥 지구는 그냥 끝난 상태네 이미. 이미 지구는 없어졌거나 우리가 네. 딴 데 도망가 있거나 그때 이제 한참 또 있다가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이제 반죽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가 부딪힌다. 그 사실 자체는 너무나 먼 미래라서 우리한테는 당장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조금 비루한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은하들의 미래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정교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천문학자 자체는 되게 실용적이지 않고 뭔가 경제적이지 않은 사람 같지만 예. 천문학 연구 끝에 나온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빛이 오는데 몇 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본 하여튼 그 우주가 몇 억 년 전의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진짜 몰라. 정말 모르죠. 실제로 우리와 동시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는 사실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